안녕하세요. 이제 굿 헤빗, 배드 헤빗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는 헤빗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우리들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 삶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굿 헤빗을 만들고 배드 헤빗을 없애는 좋은 책의 내용이어가지고 그것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43%가 실제로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좀 피곤할 때 혹은 좀 일이 많을 때 항상 우리는 그게 좋든 나쁘든 그 습관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바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인간의 그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repetition, 두 번째로는 trigger, 세 번째로는 보상.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repetition은 첫 번째 반복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일관된 행동을 반복할수록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trigger. 우리가 생각 외로 환경적 요소들이나 어떤 단서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고 안정적인 맥락에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똑같은 행동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상입니다. 보상, 이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기분 좋거나 혹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혹은 뭐 마음속에 어떤 즐거운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책인데요. 이렇게 크게는 요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씩 한 장씩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1장부터 읽어보면 1장에서는 여기 습관은 영원한 지속이다.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의지력 부족을 탓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듯이 우리가 습관에 기댈 때에는 그리고 의지력에 기댈 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기댈 때에는 비의식적 자아에 의지를 해가지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자동화 메커니즘에 따라서 습관으로 지속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의지력에 기댈 때는 비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의지적 자아에 기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또 못 지키고 다시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게 되고 매번 실행적 기능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삶에 좋은 어떤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코 이것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요약해놨듯이 의지가 아닌 습관 만들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 뭐 덜 일찍 일어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의지적인 결심을 해가지고는 뭐 일주일, 한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겠죠.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요약해보자면 삶의 대부분의 태도, 선택, 행동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2장 내성 착각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요. 습관은 드러나지 않는다. 습관의 족쇄는 너무나 가벼워서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도저히 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의식적 자아라는 것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introspection illus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 감정, 의도, 내가 선택해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은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내가 목표를 달성했어,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달성했어 라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 습관 영역 43%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에 숨어서 우리 삶의 절반을 지배한다, 습관이. 그리고 이제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이제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달리지 않는 학생과 정기적으로 달리는 학생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습관 형성자, 습관 미형성자의 경우에는 신호가 달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못 달리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호가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체중을 감량해야 돼. 건강해져야 돼.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신호를 발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달리지 않았죠. 매일. 하지만 나는 공원에 가면 달려, 숲에 가면 달려, 운동장에 가면 달려 하고 그 장소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달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보자면 우리 삶의 절반을 무의식적인 습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환경과 상황에 무의식적으로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의지를 발휘했다는 착각이 인트로스펙션 일루션, 내성 착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환경과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다. 즉 우리가 막 운동하겠다 결심하는 것보다는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습관이 될수록 고통이 줄어서 일상에서 가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자꾸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든데 우리가 한번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제 점점 그 고통, 행동을 시작하는데 고통과 장벽과 드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된다. 지속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도표가 있는데요. 비교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습관이 될수록 고통이 줄어들어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하게 된다. 습관이 지배하는 삶과 습관이 없는 삶을 비교를 하고 있죠. 습관이 지배하는 삶에는 비의식적 자아가 주관을 합니다. 반면에 습관이 없는 삶에는 의식적 자아가 주관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냐 했을 때 습관의 경우에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습관이 없는 삶의 경우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식도 자동화 모드냐 비자동화 모드냐 하면서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습관으로 움직이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인내, 끈기, 의지, 노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습관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들수록 노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하루하루 버티는 삶, 습관이 없는 삶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력의 수준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자, 헤빗 3장, 5장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제력을 키워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제력을 키워야만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제력의 신화는 잘못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제력이 아니라 환경 디자인이 더 유효합니다. 자제력을 타고난 사람은 소수이고요. 자제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시멜로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만약에 반복되었다면 자제력이 높은 아이들도 계속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유혹의 요소들을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참아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혹이 되는 환경에서 떠나야죠.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습관을 위해서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맹무삼천지교의 교훈이 더 유효하다.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뭐 공부해라, 운동해라 할 때 계속 의지를 발휘해서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왜 습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자제력으로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아이들에게 참으라고 했지만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으면서 매일매일 성공하길 바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제력으로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제력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서 습관은 노력과 고통 없이도 가능하게 하고 노력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걸 지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점입니다. 네, 자, 6장입니다. 6장 나를 바꾸는 전공법 대신에 환경과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우회법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자. 자,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를 바꾸는 전공법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추진력이 있고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추진력이 있고 어떤 행동을 막는 억제력이 있고 거기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찰력을 줄여주고 없애고 싶은 행동에는 이 마찰력을 높여주는 환경을 구축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설탕을 안 먹어야 돼. 그럼 설탕을 멀리 치워놓는 거죠. 그럼 마찰력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운동기구를 가까이 두는 거죠. 그럼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통제나 자제력 이런 것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것에 더 집중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헤빗 6장을 요약하면 나를 바꾸는 전공법 대신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자. 나를 바꾸지 말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자. 자기 통제, 자제력을 발휘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자. 자신의 행동보다 환경을 먼저 바꾸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장. 그래서 이제 마찰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해라.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자,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지 말고 마찰력과 환경을 디자인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리 측면에서 마찰력을 높이거나 관리해주는 것, 행동 측면에서 마찰력을 높이거나 줄여줌으로써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거리 측면에서는 주 3회 이상 운동할 거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는 거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헬스장 가지 말고 그냥 동네에서 운동하자 이런 거죠. 두 번째 행동 마찰에는 행동의 마찰력을 줄여주거나 높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충동구매한다. 그러면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는 방법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면서 지쳐가지고 안 하게 될 확률이 많다. 7장은 이렇게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지 말고 마찰력과 환경을 디자인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장 나만의 신호를 발견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습관 위에 관련 행동을 덮어쓰기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양치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결합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습관 위에 행동을 덮어쓰는 거죠. 기존의 행동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치실을 써야 됐다 하면은 기존의 행동은 이제 양치질 하는 게 내 행동이잖아요. 여기에 치실을 이제 치약 옆에 둬가지고 결합시키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양치질하고 치실을 바로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할 때 스마트폰 옆에 있는 약통을 두는 거죠. 스마트폰 옆에. 그러면 알람 설정하는 내 맨날 하던 행동과 이 습관과 약을 먹는 새로운 행동이 결합돼서 새로운 습관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카페 가서 쿠키를 구입하는데 카페 가는 길에 계단 운동한다 라는 것은 이제 결합이 실패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기존의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결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근슬쩍
새로운 행동으로 바꿔치는 전략도 있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행동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은 두유 아이스크림을 바꾸고, 내가 맨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은 두부로 바꿔보고, 탄산음료를 맨날 먹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생수로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보는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요약하면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동화되어 있던 습관을 활용해서 그 위에 추가하거나 덮어쓰거나 은근슬쩍 바꿔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trinsic goal과 extrinsic goal이 나오는데, 사람의 동기에는 이제 내재적인 보상과 외재적인 보상이 있어요. 골보다는 리워드가 맞겠는데, 이제 9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행동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어떤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이런 것을 줘야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과 동시에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서의 보너스 혹은 학교에서의 학점과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행동과 동시에 행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보람이나 재미 같은 내재적 보상이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 행동 자체와 관련 없는 상을 주는 것보다는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같은 행동이어도 나름대로 그 행동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의미부여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10장. 생각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반복하라. 마법이 씌울 때까지 반복하라. 반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인드풀니스, 지금 여기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습관이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이제 5단계 잠재된 43%의 무의식이 만드는 강력한 습관의 법칙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환경이나 상황을 조성하고요. 2단계로는 이제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여라. 3단계,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자신만의 신호를 찾아라. 4단계,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갑자기 불확실하게 보상해라. 여기서 보상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이 좋다. 5번째, 이제 이것을 반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습관을 만들자, 생각을 줄이자. 10장을 요약하면은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 특히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반복하라고 합니다. 마인드풀니스, 지금 현재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라고 하고요.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점점 에너지가 들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생각에 쓰이는 에너지를 줄이면 그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습관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11장, 삶의 거대한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 파괴.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익숙한 생활을 떠나서 여행과 같이 불편한 상황을 찾아가는 것이 새로 습관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 굳어진 관계를 잠시 떠나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11장, 안 좋은 습관들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패턴이 자리 잡은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든 한번 떠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파괴되고 새로운 반응들이 자리 잡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 성숙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고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스스로 찾아가는 불편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헤빗 부스트, 고통이나 위기로 인지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습관은 더욱 촉진됩니다.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힘든 상황에 가면은 이제 모든 행동이 습관적인 행동만 남는 거죠.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를 발휘할 정신적 자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습관에 의존하게 되죠. 뭐 사람들이 담배를 핀다, 단 거를 막 먹는다, 이거는 모두 지쳐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신경활동 증가 영역, 신경활동 감소 영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의사결정, 목표 추구 이런 것을 담당하는 요 뇌 부분, 오른쪽에 있는 뇌 부분은 신경활동이 감소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왼쪽, 오히려 습관에 의존하는 데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제 습관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 현대사회에 중독과 습관이 더 많은 이유인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결국에 이게 우리가 지치면 지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스트레스 받을수록 습관이 발휘되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해외 12장 요약,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고통이나 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습관이 일상을 지배합니다. 고통이나 위기에서는 습관이 점차 촉진됩니다. 이것이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습관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기를 대비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13장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에 대해서 중독입니다. 자, 습관과 중독은 같은 메커니즘이어서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의식적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았을수록 뇌의 능력이 감소할 때 더욱 번성하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중독과 습관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습관과 마찬가지로 중독도 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과 연결된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중독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중독과 단절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중독도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닌 환경 변화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13장 삶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빠져버린 중독도 습관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강화됩니다. 무의식의 자리 잡은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중독을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새로운 환경은 역시 새로운 사람들, 커뮤니티죠. 그래서 나쁜 친구를 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4장 익숙함이 주는 위대함에 대해서 Mere Exposure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만 많아서 익숙해지기만 해도 상관없이 편안하고 좋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 노출 효과에 기반해서 항상 매일매일 하는 행동,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로 치면 매일매일 나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한다. 이런 리추얼 같은 것들이 삶의 안정감과 의미를 가져둬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단순히 자주 보고 자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도출해내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리추얼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삶의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15장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실패는 당신 탓이 아니다. 자, 넛지라는 개념이 있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택과 환경을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정책을 국민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행동과학을 적용해서 이 국민들이 습관을 바뀔 수 있도록 바람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금연이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자살 방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심하려게 자꾸 만들지 말고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마케팅처럼 삶의 행동 과학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개인의 삶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그렇다면 노출도 줄이고 사용에 마찰력을 추가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좀 극복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스마트폰을 내가 쓸 때마다 이거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덮어씌우거나 다른 행동으로 교체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대신 중독에서 벗어나서 확보된 시간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일들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듯이 행복을 위해서 의지나 결단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과 행동과학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장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금연, 건강, 환경보호, 보건 이런 것을 위해서 의지와 노력에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삶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또 선택의 설계지에 기본값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영국에서 만났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마케팅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의 어떤 그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한 정책을 세워보고 그것에 행동과학을 적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켜보자.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는 것으로 이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